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사무총장 노수훈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세미나를 진화하는 AI 시대의 범죄 대응과 성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우리 한국사회안전범죄학회 학회장이신 이종화 박사님 오셨습니다. 또 발표를 담당해 주실 배재대의 신영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또 발표를 담당하실 가톨릭 관동대 김문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또 가톨릭 관동대 신현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오늘 또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실 행정사연구의 성상덕 박사님 오셨습니다. 또 안동대 송석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창원시정연구원의 이자성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좌장이신 이종화 학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예 학술대, 오늘 학술대는 한국행정학회와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참석해 주러 전국에서 와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객석에 계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대 교수님께서 끝까지 같이 해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디서 왔는가 했더만은 창원에서도 오고 경북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참 전국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남 여수기 때문에 전국이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멀리서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진화하는 AI 시대 범죄 대응과 성찰입니다. 요새 AI를 빼놓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이슈는 AI입니다.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AI, 그리고 또 이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이제는 대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AI가 우리 사회의 중심의 화두로 되면서 범죄는 더욱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표정을 한 3초만 봐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목소리까지 모방해가지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논문이고 또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말살을 하려고 할 때는 성범죄 모습을 페이크로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이런 개인적으로 봐서도 또는 사회적으로 봐서도 아주 위험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제일 핵심인 것은 개인 정보 보호가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학회의 주제로는 진화하는 AI 시대 범죄 대응과 성찰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 우리 신영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보안관 체제에서 관한 보안관제 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의 신영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보안 관제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능정보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보안의 위협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IT 기관인 그 가트너사에서도 관련해서 신기술과 관련된
관련된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제기를 했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내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매년 보안 위험 요인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취약점 점검이나 아니면 실천형 모의, 침투에 대한 훈련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보안 관제 모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신기술과 관련된 제로 트러스트 전략 업계의 모델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와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 보안 관제에 도입하면 그만큼 보안의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를 지원하는 기구나 또는 민간 보안 업체 중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의하면 보안 관제에 대한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관제의 의무화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과정 중에서 국정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부문 보안 관제는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단위 보안 관제는 각급 기관들이 스스로 보안에 대한 관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전산망 보안 관제 지침이나 침해 사고 대응 팀 구축 운영 안내서 등을 통해서 보안 관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현재 보안 관제에 대한 주요 28개의 업체를 지정해서 보안 관제를 실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관제의 중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안 관제와 관련돼서 서비스 종류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원격 관제 서비스 그리고 파견 관제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 관제라는 부분이 원격으로나 또는 파견으로도 중요하고 또 혼합적으로 신기술과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안 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 탐지나 대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보안 관제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유관 기관인 국정원이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서 함께 공유 체계를 구축해서 국가 재난이나 긴급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비상 운영 체계를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러한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술과 관련해서 차기에는 차세대 보안 관제라는 관점에서 위협에 대한 관제를 연동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요. 현재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6페이지에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에 관한 세부 절차의 예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우리나라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들을 제기를 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여 방안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위반 사항을 가정을 하여서 해킹이 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서 구성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접근이나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기록 검사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패스워드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취약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안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점으로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나 또 그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나 또는 인력이 필요로 하고요. 그만큼 데이터 보안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제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연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책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나라에게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방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협의체를 통해서 클라우드 상황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부터 미국 하원에서의 감독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해킹에 방지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IST 경우에도 2020년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제기를 해서요. 7가지의 기본 사상을 도입하도록 제기를 했고요. 미국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설계 원칙을 만들어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12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정부기술청에서도 스택 2018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도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전략에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발표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적용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정보통신부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돼서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연구반을 운영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에 국가가 실천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도입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해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정원에서도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용자 자격에 대한 증명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대응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기를 하고 있고요. 원격 혹은 원격적인 공격이나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인증을 추가적으로 해서 동적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침투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모든 네트워크를 감시함으로 인해서 허가받지 않은 원격 접근을 통제하여서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6페이지에 개선 방안을 제기를 했는데요. 현재 딜로이트의 경우에 제로 트러스트 기능 아키텍처라는 것을 NIST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표준에 맞추어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통해서 공급자뿐만 아니라 고객 간에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발생 가능한 변화 또는 보안 훈련을 통한 인식 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의 운영에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을 도식화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안 제로 트러스트의 기능적인 아키텍처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요.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해서의 안전성을 높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책적인 보안 지침들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성에 관련해서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의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성숙도 모델이나 아니면 위험 관리나 제로 트러스트의 인프라 스트럭처의 구성 같은 통제 항목을 도출해서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인증 절차들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제로 트러스트의 성숙 모델을 통해서 보안 성숙도를 측정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인 측면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성숙 모델을 6가지로 조금 세분화해서 식별자의 신원이나 네트워크 기능, 기기나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능,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응용이나 워크로드에 대한 기능 등을 강화해서 좀 더 제로 트러스트의 컴포넌트의 배치 관리나 또는 위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공격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자의 기기로 사용자의 자격 인증만 해서 도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별로 보안 모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 보안 시스템이나 또는 관련해서 보안 관제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에 의해서 보안 관제를 의무화 명시는 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보안 관제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한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주축이 되고 있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해서 단위 관제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도입에 대한 강화가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이어서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제로 트러스트를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건지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인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개념을 보안 업무에 얼마만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한다면 안정적이고 좀 강화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적절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상덕, 네, 바로 그날 바로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를 듣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진 교수님은 작년 학예 세미나 때도 유사한 내용의 그 발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안이 아니라 안보 쪽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사회자님께서 이제 보안도 좀 얘기해 보라고 하셨는데 영어로는 가짜 시큐리티. 하여튼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신영진 교수님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면은 2026년 돼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완성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 보호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기업 차원도 있고 개인 차원도 있고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개인 정보 보호로 이제 다음에 넘어올 텐데 이 시기를 빨리 단축을 해야 된다. 저도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그 이상한 전화를 특히 또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소호라 이런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 보호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대응 시스템도 잘 만드는데 국가적 차원, 제도적 법률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겠지만은 우선 2026년이라는 게 2년 후라 하지만은 이 굉장히
생성 AI부터 해서 굉장히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조직의 정보 보호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약간 덧붙인다 그러면은 우리 신영진 교수님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은 모든 보안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킹을 당한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말로 하면 해킹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인증제도를 뭐 이제 옛날에는 하나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된다면은 그때는 지금의 모든 보안 체제가 다 뚫려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우리 사회가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네 집 내 집도 없고,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를 대비하는 그러한 연구가 얼만큼 보안 체제 하에서 되고 있느냐. 지금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남북 대치 상황이 있는데 EMP탄이 터지면은 이제는 모든 이 정보 체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서, 전자문서는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서류로 하는 이 문서는 작업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전자문서 이게 돼 있는데, 이 북한에서 풍선을 해가지고 용산까지 오게 하고 이러는데, 북한은 자꾸 원시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아주 첨단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첨단으로 가다가 이게 대한민국이 아주 큰 화근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양자 컴퓨터와 EMP탄 이런 것은 우리 보안 관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다른 과학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근원적인 우리 학문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문주 교수님께서 로보캅, 이 영화 봤던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주체성 확립의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김문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올 때 약간 그 자료를 놓고 와서 지금 원고가 없으실 텐데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주로 이제 인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문학을 전공을 했고 좀 융합 연구를 하고자 함에 있고, 그래서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시도일 뿐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보캅 새로운 형태 인간 주체성 확립의 시대. 2015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71%는 휴대폰을 잠자리에 두고 잠을 자며 3%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을 청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66%의 사람들은 휴대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스몬리라는 용어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으로서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주변 환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걷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우 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며 길을 걷습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뜻하는 노모포비아는 2018년에 캠브리지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을 넘어선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기계적 존재에 대한 등장이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딥블루라는 그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을 이기는 컴퓨터의 등장을 알렸고, 딥블루는 세계 체스 챔피언과 대결하여 1승 2무 3패라는 전적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듬해인 1997년에 등장한 딥퍼블루는 인간을 상대로 체스 대결을 하여 2승 3무 1패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퀴즈쇼에 등장한 왓슨은 인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0일 타임지에는 2021년 2월 10일자 타임지에는 겉표지에 2045년이 되면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될 거라는 문구를 진한 글씨로 크게 실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한 이야기로서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과 기계가 결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커즈와일은 이 시기에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싱귤레리티, 특이점은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교수였으며 SF 작가이기도 한 베너 빈지가 1993년에 발표한 컨퍼런스 페이퍼인 다가오는 기술적 특이점, 포스트휴먼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글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빈지가 말한 1993년 기준으로 30년이면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일은 경험치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는 현재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인간 지능이 등장하면 현재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까운 미래에 기계지능이 등장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기계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며 스스로 복제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술로 인해 인간 몸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인간인지에 관한 철학적 질문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 및 정보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인간과 기계적 타자의 관계성을 유례없이 친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간의 신경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고 인간의 의식과 기술의 융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신체는 생명 기술로 매개되어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범주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차이 또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기술이 융합한 비인간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진보하는 과학기술은 이러한 존재를 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포스트휴먼이라는 낯선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 속의 포스트휴먼은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이 혼종된 새로운 존재의 주체성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영화 로보캅은 사이보그 형태의 인간 주체성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필요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인간 정신이 사이보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기적, 비유기적 인간 정신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인가? 기술 자본주의의 맹공격에서 현재 인간 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아주 다층적인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나 해로웨이는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사이보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과 기계의 전형적인 범주를 붕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장치와 생물학적 유기체의 융합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보그의 발전은 일련의 위반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육체적인 것과 비육체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기초적 경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체성은 인간 종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사회 형식, 기관 등을 다수의 메커니즘이 만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진보된 기술 자본주의의 결과로서 인간의 주체성이라 이제 더 이상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영화 로보캅에서 사이보그가 된 형사 알렉스 머피의 몸은 컴퓨터 화면에 메뉴에 나타나는 텍스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의 부분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보캅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에 대한 대립된 두 인물의 상반된 의견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로보캅을 만든 옴니코프사의 CEO인 레이먼드 셀러스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회사 제품을 미국 내에서 경찰 병력으로 상용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러스는 로봇은 분노를 하지 않고 편견이 없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적합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명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상원 의원 휴버트 트래피스인데요. 기계는 인간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없고 그러한 존재가 생사가 달린 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트래피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미국 내 로봇 경찰 병력 상용화를 용납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봇 치안을 막는 드레피스 법을 발의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옴니코프사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제작하였다는 ED209라는 로봇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로봇을 테헤란에 배치하였는데 그곳에서 로봇 배치 상황에 겁먹은 어린아이를 ED209가 사살한 것을 작품의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7년작 로보캅에서도 이러한 약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간부급 회의에서 ED209를 선보이는데 인간이 무기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ED209가 인간을 향해 총알을 난사해버렸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이러한 존재가 정말로 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의 주인공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형사 알렉스 머피가 악당의 음모로 인해 신체의 80%가 손상되는 치명적 사고를 겪습니다. 여기에서 드레피스법을 폐기시키겠다는 셀러스의 악랄한 계획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계 속에 인간을 넣는 영웅과도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객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로보캅이 된 머피의 존재 유무, 그 자신의 가치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레피스 의원이 작품의 끝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계에게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이보그 형태의 주체성은 완벽한 대안이 아닐지라도 새로운 또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을 만든 데넷 노튼 박사의 말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보캅이라는 존재로 깨어난 머피가 노튼 박사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슈트가 무엇이냐고 묻고 박사는 그것은 슈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보캅이 된 자신의 몸을 보여달라는 머피의 요구에 박사는 자연적 몸이 사라졌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존재하는 것이에요 라고 응답을 해줍니다. 이제 머피의 존재 양식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감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한 인간 주체성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행히도 머피가 옴니코프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사이보그가 된 머피는 옴니코프사의 상품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머피는 이제 몸도 마음도 회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뇌에 박힌 마이크로칩에 선명하게 보이는 회사의 로고와 회사 소유의 기계 관점으로 작동하게 되는 로보캅의 시선은 그의 몸과 마음이 모두 상품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머피의 주체성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시선입니다. 하지만 머피는 여전히 공포, 본능, 편견, 연민 등의 인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 주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셀러스가 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열광하는 전투적인 존재입니다. 머피의 인간 주체성은 기계와의 융합 혹은 기계의 조종으로 발현이 됩니다. 미국 시민이 열광하는 전투적 존재를 만들어내길 원하는 셀러스의 욕망에 따라서 노튼 박사는 머피를 자아인식은 못하고 정보 처리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수정을 합니다. 또한 머피를 대중에게 선보이기 직전에 노튼 박사가 머피의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거의 없애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머피의 주체성이 기계에 의해 조종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옴니코프사의 기술로 인해 상품화되어버린 인간 존재에 대한 다른 예도 작품 속에 나타납니다. 옴니코프 재단의 재활센터 장면에서 양손 모두 인공손을 가진 사람이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때 노튼 박사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손, 발 등의 것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분히 기타 연주를 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노튼 박사의 연구진 중 한 명인 킴이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서 혼란스러워한다고 컴퓨터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노튼 박사는 그 환자에게 감정이 격해지면 내외 화학 물질을 변화시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다름 아닌 인간은 이제 수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감정이 그 시스템을 망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가 기타 연주를 할 때 화면에 보이는 컴퓨터 스크린과 그 스크린 오른쪽 하단 코너에 박혀 있는 회사의 어떤 그 로고가 있는 그림은 인간의 감정이 상품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3개월 후 사이보그라는 존재 양식으로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머피는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가든 파티를 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플라이 투 더 문에 맞춰 아내와 함께 춤을 춥니다. 아내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의 카메라는 머피의 아내 클라라의 머리 뒤쪽을 지나 바로 연구실에 있는 노튼 박사에게로 옮겨갑니다. 연구실에서는 머피가 감정 자극 패키지 37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연구실의 스크린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플라이 투 더 문을 부르는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피의 기억이 실제가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업로드된 패키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도 조작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소유한 기계의 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 경찰본부 앞에는 달라진 머피 형사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진들이 몰려듭니다. 대중 앞에 머피를 선보이기 전에 노튼 박사는 머피에게 경찰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영화의 화면은 노튼 박사의 얼굴을 정중하게 크게 배치합니다. 그 후에 노튼과 킴 앞에 있는 머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머피에게 CCTV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때 영상들은 검정색 바의 형태로 나오고 그 한가운데 노튼 박사의 얼굴이 또 나타납니다. 검정색 바는 머피의 중심이 자신의 주체성이 아님을 이야기해주는 기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머피의 중심은 옴니코프사의 프로그래밍입니다. 회사의 조정에 따라서 머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은 머피가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한다고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 노튼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머피는 일상생활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기계를 통제할 수 있고 전투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여 기계가 모든 것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머피의 역할은 시스템의 작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일 수 있다는 허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기계에 탑승한 승객일 뿐입니다. 머피는 마치 좀비와도 같이 범죄 소탕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 클라라가 아들 데이빗이 겁에 질려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피는 달라집니다. 범죄 소탕을 뒤로하고 자신에 대한 살인방어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시스템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머피의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노튼 박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작품의 마지막에 로보캅인 머피는 디트로이트 경찰 소속의 존재가 됩니다. 셀러스 회장이 그를 더욱 전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슈트를 검정색으로 결정했는데 다시 경찰 소속이 된 머피의 슈트 색깔은 은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머피의 미래가 좀 더 밝게 펼쳐질 수 있음을 연상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찰이라는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그 속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로보캅이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체성이 인간 혹은 기계에게 독점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껏 우리가 보편적이고 확고하다고 믿었던 인간 주체성의 위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보된 기술 자본주의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주체성은 늘 인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은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인간 주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명시적 답의 존재 자체가 아직은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작 로보캅에서 악한으로 나오는 딕 존스의 이야기처럼 로보캅이 정말로 단지 상품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상품은 더욱더 시스템에 가두어야 할 위험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스는 로보캅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영화 속 로보캅이 앞으로 어떠한 가치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드레피스 의원이 제시한 문제, 즉 기계에게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다가온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미래 사회의 부작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안동대 송석현 교수님 네, 토론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석현입니다. 제 안동이 원래 약간 이렇게 그 아날로그틱하고 되게 들리죠? 네, 네. 하고 그 양반의 문화여서 되게 문화가 이렇게 되게 느리고 이렇게 IT도 별로 없고 이런데 오늘 여기 여수에 와서 이렇게 로보캅 얘기를 들으면서 첨단 지금 디지털을 제가 느끼게 돼서 너무 그렇고요. 그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로보캅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로보캅을 예전에 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봤죠. 옛날에 봤는데 그때가 로보캅이 그때 쌍두마차의 어떤 영화가 전격 제트 작전 로보캅 아마 그때 이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그때 너무나 이렇게 재밌게 봤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기보다는 마냥 재밌고 저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로봇이 인간을 구해주는구나.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린 마음에 본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저 또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론해도 되나 이런 수준의 어떤 마음도 좀 드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공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교수님은 인문학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관점이 되게 어떤 이렇게 발표와 발제와 토론이 서로 이렇게 잘 맞게 구성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가시는데요. 저는 그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하도되고 있는 게 윤리학입니다. 윤리, 인공지능 윤리.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깔려 있고요. 실제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 처음에 들어서면서 정부 혁신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AI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주창하고 있는 게 AI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나가서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 학자들이나 많은 어떤 분야 사람들조차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 많이 우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인간의 어떤 소양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어떤 장치도 많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는 뭐냐? 결국 데이터거든요. 그럼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인터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다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이제 가공한다든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지금 실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이제 제가 디지털 ICT 공학과에 이제 있는데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수업을 데이터 과학 수업이나 빅데이터 수업을 가르치면 너희들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 한 40명 중에 한 10% 정도는 인공지능 윤리를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나보다 낫네 생각이.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그런 기술만 쳐다보는 어떤 시대가 아니라 이런 어떤 인간의 측면에서 많은 시야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아무래도 뭐 안 좋은 전면보다는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최근에 기술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아까 전격 제트 작전이든 그다음에 로보캅이든 그때의 영화에서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어떤 실제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AI 로봇 지금 이제 실제 그 테슬라가 막 이렇게 그 자기의 그런 어떤 머신 러닝 하는 놈을 머리에 씌워서 이렇게 로봇화 시켜서 지금 막 계란을 막 들고 이러잖아요. 왜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제트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말로 해서 차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를 보면 이제 지금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영화에 있었던 것들이 실제 지금 사회에 이미 많은 부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어떤 첨단 기술과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문학적 부분과 공학적인 부분이 잘 융합이 돼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대만에 이제 무슨 학회가 있어서 발표하러 갔다가 제가 항상 비행기를 타면 그 영화를 보거든요. 이렇게 그 아시아나를 타고 갔는데 그 영화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아시아나에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크리에이티브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센세이션하더라고요. 뭐냐면 미국과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미국과 아시아가 있는데 미국은 그 인공지능,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보캅 수준의 어떤 첨단 이 인공지능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다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예로 관리해야 된다. 노예로. 철저하게 얘들을 인간과 같이 사는 식이 아니라 그 계층을 나눠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대신 로봇에 폭탄을 씌워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저기 뛰어내려 이렇게 명령을 미국 그 군인들은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걔 로봇은 자기도 말을 하는데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적지를 폭파시키는 이런 어떤 거를 주장하는 게 미국인 반면에 아시아 쪽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보캅처럼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다쳤는데 이제 몸의 일부분이 다쳤는데 로봇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융합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미국이 이제 미국은 아시아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영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라는 어떤 개인적인 소견, 그냥 그것도 한번 느껴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면은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로봇 택시를 조만간에 나온다 그러죠. 그 지금까지 로보캅의 특징이 뭐였냐면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작되고 모든 것이 통기됐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또 새롭게 진화하는 이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과 문화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그 만들어낸 전체를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그걸 응용할 수도 없는데 A1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보캅은 그걸 응용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로보캅이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 보면은 그게는 이제 대략 그 인간이 지금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나와본 거 보면은 외로움을 달리기 위한 파트너로서 이 로보캅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생활에 도움이로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또 있고, 이제는 미래에 되면은 이제 예술인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AI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보면 뭐하고 관련이 됐을까 해보면 출생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 우리 생활이 스스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아까 2045년이 되면은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쁩니다. 저는 200년을 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좀 늙어서 머리가 안 되면 머리를 확 바꿔봐 가지고 좀 천재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가 돼 가지고 참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고, 또 우리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학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같다가 아주 잘 발표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신현주 관동대학교 교수님이 발표가 있는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신현주 교수입니다. 먼저 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그 김문주 교수님하고 송석현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저랑 김문주 교수님은 수업을 지금 같이 융합 수업을 같이 진행 중인데, 로봇 경찰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가 바라본 로봇, 범죄학자가 바라본 로봇, 경찰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오늘 송석현 교수님 토론을 듣고 나니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공학자와 만나서 하면 더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김문주 교수님이 아까 발표했었던 것 중에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 중에 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그 단어로 제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그다음 자살 생각의 관계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구 계획서의 일부가 되겠고요. 이 논문이 좋은 논문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조언들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 관련해서는 그 참고문헌 맨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쭉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쭉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맨 마지막 11페이지의 부록으로 보여드린 게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화 스케일 척도를 이제 그 19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을 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피해의 양상이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페이지 부록에 20번 설문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디지털 성범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촬영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배포나 조작하는 행위도 다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20번 설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상현실이나 게임 환경에서 당신의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논문이 아직 많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현행법에서 과연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론부터 먼저 보시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은 기술을 이용한 원치 않는 또는 비호감적인 성적 행동을 넓게 정의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보다 넓은 인식과 그다음에 그 피해 회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특성 중에 하나가 일회적이지 않고 무한 복제 가능성, 지속성, 그리고 집단성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한 성폭력 못지않게 일상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제가 관련된 연구들을 몇 가지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중에 끝나지 않은 고통, 피를 말려 죽이게 한다, 자살에 이르게 한다, 또는 상담사 입장에서 피해자가 죽을까봐 이런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피해자 조사에서도 그 피해자들은 우울,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 생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의 피해와 그다음에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좀 전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활용될 이 척도는 그 호주의 학자들 파월과 헨리가 2019년에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서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인식조사 그리고 관련법에 근거한 피해 현황 조사뿐만이 아니라 피해 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시 설문을 통한 검증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그 20번 척도와 같은 20번 질문지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루지 않은 행위도 측정하고 있어서 향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과 관련된 법제 마련에도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한편 제가 또 조절 변수를 사용하고 싶은 사회적 지지는 이런 폭력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결과 사이에 완충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1페이지 하단인데요. 특히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하더라도 자살 생각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놓여져 있고요. 한 장 더 넘어가서 이 연구는 그래서 제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에 근거해서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대학생으로 좀 한정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는 집단인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20대의 피해율이 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론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남녀 대학생의 피해 발생률 차이 분석, 그 두 번째, 이와 관련된 심리적 증상인 부정적인 자극의 평가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피해 경험 이후에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 요인, 즉 사회적 지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장에서의 중점적인 내용은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으로 배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주로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의 원인과 조절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특히 피해 경험, 즉 긴장이 부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것이고, 또 여기에 조절 변수를 사용하는 사회적인 지지 요인은 이 부정적인 자극이 자살 생각에 미친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보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2017년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딱 됐는데요. 지난 5년간의 상담 피해를 살펴보면 여성 피해가 월등히 많지만 21년부터는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 그리고 1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원스톱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외를 잠깐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한 장 넘어가 3페이지인데요. 미국은 그 비동의 촬영 처벌에 대한 법률, 그다음 영상 관음 행위 방지법들로 처벌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국가가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좀 이와 다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2021년에 제정을 했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고 동시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공포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자살, 자해 등의 그 감정 조절이 어렵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지지와 도움이 조사가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이 피해 경험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하단에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선행 연구의 차별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화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사이버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단어는 점차 소멸되고 있고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또 이미지 기반한 성폭력, 기술을 매개한 젠더 기반의 폭력 등등 좀 보다 적절한 용어를 찾으려는 연구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4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근유의 일반 긴장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와 그 조절 변수를 검증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특히 범죄 피해 경험이 우울과 자살에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마 국내 연구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에 활용될 척도는 아직 국내법의 적용에 미흡한 아까 봤던 20번의 설문문항제와 같은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피해 경험까지도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법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페이지엔 제가 연구 설계, 연구 모형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 독립 변수로는 이제 긴장 요인, 그리고 종속 변수는 자살 생각, 그리고 매개 변수의 부정적인 자극과 조절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지지 모형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과 표본 수집은 전국의 20대 이상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설문 도구에 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종속 변수를 사용할 자살에 대한 생각은 이제 100의 자살 척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독립 변수의 첫 번째 있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호주의 학자들이 만든 그 척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분노는 한국판 분노, 그다음 한 장 넘어가서 우울 척도, 불안 척도를 사용하고, 그다음 7페이지에 조절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로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그리고 특별한 타인 지지를 묻는 총 12문항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분석은 통계 분석은 아노바, 그다음 T 검증을 해서 그 그룹 간의 구조나 파라미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활용할 거고, 구조 방정식을 사용해서 집단 간의 그 비교도 검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피해 경험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이 피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 수요 추정의 당위성에 대한 어떤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다음에 특히 이 조절 변수를 사용하는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기술 기반 성폭력의 피해 지원 기관, 그리고 상담사들의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법률의 재개정, 그리고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척도에서는 우리 현행법에서는 다루지 않는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행위의 피해 경험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한계점,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입법 예를 분석을 통해서 입법안의 제정 마련에도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11페이지는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지를 제가 붙여드렸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논문이고 연구 계획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해 주신 박사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논문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현 시대에 맞는 아주 시의적절한 논문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을 협박하는 건 아니죠? 잘못하면 학생들을 착취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자, 우리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오신 박사님 발표 부탁합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네. 신현주 교수님 논문 읽고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계획서인지 모르고 이제 기대하고 봤던 분석 부분이 없어서 좀 당황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조사 설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우리 그 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적절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이 주제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냈다라고 보고요. 저는 특히 이제 온라인 기술, AI 접목, 그 다음에 딥페이크가 최근에는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실제하지 않으나
이 가상의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뒷부분에서 이제 연구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우와 자살 생각의 관계,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단, 그러니까 선행 연구라든지요, 아니면 조사 설계 부분에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살 관계만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다음에 조절 변수들만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아바타까지도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요것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자기 동일시를 어떤 식으로 느끼는가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면 그 뒷단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를 할 때 어떤 법적인 부분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지지를 어떤 식으로 받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좀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것들이 정책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연구 대상 및 표본 수집 절차일 것 같아요. 특히 표본을 어떻게 정하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 논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앞에서 읽었었던 것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성피해 어떤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특히 가장 나쁜 자살과 연계시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호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보여졌는데, 요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남녀 대학생이란 말이죠. 이 대학생 안에는 이제 공식화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돼서 아마 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분류를 해보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명확한 분석이 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나눠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없다 한다 하면 가상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쪽으로 그 정책적 함의가 나갈 수 있고, 실제로는 자기가 좀 당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자살까지 뭐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여부까지 그 매개 변수나 뭐 조절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유의미한 정책적 분석을 좀 나타낼 수 있어서,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지 그 구성 자체를 약간 달리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것은 20대일 수 있지만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저는 숫자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5%. 그리고 20대는 27%. 단순한 퍼센트만 놓고 보면 20대가 많지만 인생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청소년이 25%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아마 표본 설정과 조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대학생 위주로 1차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소년 온라인 조사 오히려 무방비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가 들어가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고, 연구가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이거 상당히 필요한 논문인데, 제가 옛날에 청소년의 성 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세에 처음 성 경험을 갖느냐, 이게 청소년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나 이 대학교 들어가니까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경험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청소년 범죄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 대학생을 하면은 이게 나름대로 어떤 자살 생활 이런 데는 깊은 관계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범죄학 측면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결국 사기범이 되는 수가 많고, N번방에서도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내가 보는데,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하니까 아,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범죄자로 되는 이런 경험을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우리 이대희 교수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하여튼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나이 먹어가면서 새로운 용어가 막 등장하니까 그거 뭔지 따라가기도 바쁜데, 토론하라 그러니까 더 어려운데 무슨 갑자기 제로 트러스트가 나와서 아무도 믿지 말자 그러는 것 같아서 한참 고민해서 또 들여다봤는데요. 뭐 AI 기반의 뭐 로보캅이나 뭐 듣던 얘기고 뭐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이제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게 돼 있고 그 인간이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과학기술부나 뭐 정부 측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우리 보면 이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전화 거는 것만 쓴다든지 뭐 그냥 신문 보는 것만 쓰는 이 정도 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누가 전화 걸든지 뭐를 안 좋은 애플을 깔아가지고 내 걸 가지고 해코지래도 유저가 그 능력이 없으면 뭐 어쩌는지 모르고 따라가면서 그냥 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트러스트를 정책적으로 법규로 이런 거 못지않게 실제로 유저들이 어떻게 대처 가능한 뭐 이런 건데, 보면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무슨 일이 저질러지는 걸 대응한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가도 힘들은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완벽하게 내 마음을 집어넣어서 보호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토론이라고 마이크를 주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나는 팔로우업하고 따라가야 되나, 그 생각이. 그리고 정부가 잘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저라는 게 컴퓨터 나올 때서부터 유저 측면에서 뭘 보자 그러는데, 지금은 뭐 인간 유저 말고 저 AI가 혼자 알아서 한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되는지 걱정이긴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AI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은 관련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게 이제 현 실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과기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21대 국회가 종료됨으로 해서 못했고, 이번에 다시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 사업 연구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지원, 인공지능 실증 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 사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엊그저께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총 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하여서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육합 직접 담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가 이 발표하는 그 진화는 AI 시대 범죄 대응과 성찰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 국가 발전에 또 정책적 어떤 법률을 만들거나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으면은 국회에 그 법률을 제출한 그 국회의원들에게 논문을 좀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하는 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 토론장 감사드리면서 그 발표자님들에게 한 말씀씩 끝으로 시간이 내가 참 11분 남았습니다. 11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토론 의견을 주신 성상덕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해서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AI나 신기술과 연계해서 국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제도라던가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국가 보안 관제나 또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완성본이 아닌 글이어서 제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송석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지금 공학을 하시는데 그쪽에서도 인공지능 윤리학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학 전공자 입장에서 이런 쪽의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 철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더 가면 갈수록 아주 깊이 있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현주 교수님이랑 저희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융합으로 진정한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저의 역할은 이렇게 보석 같은 인문학 작품들, 특히 로보캅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첫 작품이 나오고 그 사이에 좀 몇 가지가 나왔지만 그거는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상업적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나온 로보캅이 1987 로보캅이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인문학 작품들, 소설이나 영화들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얻고, 이제 공학을 하시는 분, 이렇게 신 교수님처럼 범죄학을 하시는 분,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융합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아직 미완성 연구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이자성 박사님 해주신 조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연구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험 유부를 좀 나눠서 다른 연구를 해야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게 됐고요. 미흡한 논문이었는데 잘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회장님 주셨던 그 N번방과 같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 첫 번째 성 경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좀 좋은 논문으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클로징 멘트를 예행 연습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참석해 주고 끝까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 우리 세미나 내용을 끝까지 촬영해 주신 우리 서정우 PD님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촬영한 내용은 유튜브에 그 각각 세미나 내용별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일반 그 시청자들이 잘 그 조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제목을 아주 좀 뭐랄까 획기적으로 좀 섹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해볼까 하니까 그 제목을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수 참 좋습니다. 여수 아름다울 여자 물수자 아름다운 물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특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더 좋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